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소백 3년 만에 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우리가 다룬 주제 자체가 기후 변화 문제이다 보니 어, 여기 오려고 멋진 스니커즈도 사고 청바지도 샀다가 검은색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싶어서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 넷제로의 열쇠,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가 답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앞에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제 뒤에 두 분께서 패널로 참여해 주실 겁니다. 저는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8년째 기후변화, 환경,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 텍소노미라는 걸 만들면서 스타트업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스타트업으로서 우리 코스모스 랩 이주혁 대표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이 진짜 넷제로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넷제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한국사회투자의 이순열 대표님 모시고 실제 텍소노미를 감안해서 넷제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ESG 열풍을 몰고 오신 우리 신한금융그룹의 조정훈 본부장님,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의 ADB 벤처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라이밋 테크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민수 투자 심사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생태계다 보니까 5명이 어떻게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생태계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패널 토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이제 넷째로 심각하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남로 같은 물리적 피해가 계속 커지면서 2100년이 되면 우리 GDP의 25%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즉 1인당 GDP 4만 불 시대에 3만 불로 격화시킬 수 있는 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트랜지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들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화석 연료 기반의 우리 기업과 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GDP의 하락은 이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없는 건 뭐냐면 오퍼튜니티 사이드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밸류는 뭐냐가 없지만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을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금융 제도를 만들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도 그린 수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금융 안정성 문제이다. 무엇이 기후변화가? 라는 보고서입니다. 금융 안정성 문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이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고 금융 제도를 망가뜨리는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게 금융 안정성 문제이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글로벌 금융제도, 글로벌 자본주의를 바꾸겠다, 리폼하겠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준비가 됐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파리 기후 협정이 작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죠. 전 세계 195개 국가에서 낸디스라고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냈습니다.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 낸 걸 다 취합해 보니까 2010년 대비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가 16%가 증가합니다. 파리 기후 협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21세기 내 지구 평균 온도가 2.7도씨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정책 의사결정자들한테 이걸 맡겨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기술은 준비되어 있느냐. 2030년, 2050년에 필요한 넷제로 기술들입니다. 이 중에서 회색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들이에요. 2030년에 필요한 기술의 약 15%, 2050년에 필요한 기술의 45%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R&D에 있고요, 특허증에 있고요, 여러분들 스타트업에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세 번째로 볼 것, 자본은 그럼 준비되어 있냐?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넷제로 파이낸싱 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가 있을 거잖아요. 1년에 약 5,000조 원에서 6,000조 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국가 GDP가 2,000조 원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5,000에서 6,000조 원이 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뚫고 가는 기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SK에서는 약 향후 5년 동안 67.4조 원의 돈을 그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요. 그린 비즈니스.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음극재, 양극재에서 매출을 일으켜서 2030년이 되면 41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겠다고 또 해요. 상당한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들을 보게 되면 이 논의를 촉발시킨 신한금융그룹의 경우에 2020년도에 목표를 세웠는데 향후 10년간 30조 원의 돈을 텍소노미에 따라서 녹색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21년부터 다른 금융기관들이 우리는 50조 원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도 했죠. 지금은 누가 더 빨리 좋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느냐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ADB 또 이제 모건 스탠리 HSBC 같은 경우에는 그 2030년까지 투자 규모가 거의 3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투자할 만한 거리가 있나? 예, 있죠. 우리입니다. 그 와중에 그린워싱 이슈가 대두가 됐습니다. 야, 이거 뭐 너도 나도 다 녹색이고 그린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 규제는 금융 당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과징금 철퇴를 막거나 사장님이 사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워싱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린 텍소노미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것이 녹색 경제 활동의 기준이다. 그리고 텍소노미에 따른 것만이 녹색 금융, 녹색 투자의 기준이다. 이렇게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소노미를 따르는 넷제로 스타트업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야 녹색 금융, 아까 신한부터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금을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넷제로 테크 스타트업들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이게 작년에 블랙락 레리 핑크 회장이 앞으로 1000개의 유니콘 기업은 검색 엔진이나 미디어가 아니라 기후 기술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탄소 중립을 하려다 보니 모든 생산과 소비 활동이 변화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모여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곳들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 회사들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지원의 대상이었겠지만 넷째로 기후기술 회사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전 세계 이제 기후기술 회사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스타트업들 하나씩 다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러 투자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ESG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분기 단위로 ESG에서 기후
변화 쪽으로 스타트업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회사들하고 같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텍소노미 스크리닝을 해봤어요. 했더니 불과 한 2달 만에 100개 이상의 한국의 넷제로 스타트업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현재 기후기술, 벤처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 규모는 글로벌하게 32빌리언이니까 한 45조 원 정도 되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보니까 아무래도 북미 지역 규모가 가장 큰데요. 성장 속도는 유럽이 제일 빨라요. 아시아는 성장 속도도 느리고 규모도 작습니다. 돈만인 줄 알았더니 이 넷제로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럽의 사례인데요.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게 스타트업인 줄 알았는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지난 8월 SK에서 그린테크 투자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투자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거 사이즈 매터야. 그냥 지원금 조금 줄 게 아니라 대규모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두 번째,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에는 사람과 기술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진짜 딥테크를 찾아서 투자를 해보자. 세 번째는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그런가 하는 의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린테크를 넷제로 테크를 깊숙이 연구하고 또 이것을 사업화시키고 계신 우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혁 대표님 코스모스랩 대표님이시고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시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열심히 분석을 하셨는데, 리튬 이온 전지의 대체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박수를 청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그리고 비발활성 배터리 제조하고 있는 코스모스랩 대표 이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이러한 큰 변화의 코스모스랩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전부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 플레이어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코스모스랩이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굉장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기존에 저희 도시를 야경을 찍은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도 많은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 기존의 화석연료로만 생산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풍력, 태양광, 조력, 지력과 같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에너지로 저런 막대한 양의 전력을 대체하려는 어떤 인류적인 차원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만, 현실은 이런 굉장히 노후화되고 환경을 해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저희의 실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전력 체계는 화석연료를 쓰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걸 저희 가정으로 전송을 한 뒤에 저희가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져 왔었더라면, 현재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다소 불규칙한 생산을 이루긴 하지만, 이걸 중간에 한번 저장했다가 우리 집으로 전송해서 우리가 쓰는 형태가 아마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 저장이라는 기능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특정 기후나 어떤 지역과 같은 부분에서만 전력이 과도하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운데 저장이라는 기능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은 사람들은 기존에 사실 한국전력 같은 데서 안정적인 전력을 그리고 값싸게 공급받아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는 막상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와 같은 기술 테크
이제 스타트업이 제시해야 되는 어떤 목표는 이러한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삶의 방식보다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더 저렴하게 이 방식을 택할 수 있게끔 기술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모스랩이 다루고 있는 건 배터리 기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저장이라는 섹터에서 저희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는 굉장히 불이 잘 납니다. 뭐 ESS나 전기차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고 불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한번 불이 나면 오른쪽과 같이 소방차 35대의 분량이 막대한 양의 물이나 4인 가족이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는 물이 쏟아부어져도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코스모스랩은 첫 번째로 전혀 불이 나지 않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런 리튬이온 전지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제조되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는데요. 일례로 배터리 한 개를 제조하는데 종이컵 4,000개를 생산할 때와 맞먹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져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간 어떤 전극이라는 소재를 제조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왔고 코스모스랩은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전극을 만드는 기술에 또한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료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희귀 강물로 알려지는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매스를 주로 사용해서 배터리용 전극을 100% 만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코스모스랩이 하고 있는 일, 도전하고 있는 기술은 오른쪽처럼 친환경적으로 전극을 만들고 이를 사용한 100%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해서 삶의 저장이라는 어떤 기술이 스며들게끔 하는데 저희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크 스타트업이어서 기술 장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가장 왼편에 보시는 게 저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의 모식도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이나 발화성 액체 같은 거 유기용매라고 불리는 걸 쓰기 때문에 불이 외부에서 달라붙든 내부에서 불이 일어나든 불이 굉장히 잘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전고체 전지라는 이 저희 섹터에서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인 비발화성 배터리가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기술이 컨셉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지만 실패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이상 그리고 수조 원 이상의 R&D 비용이 쏟아부어져도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이 아직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코스모스랩은 현재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저 비발화성 배터리의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비발화성이라는 가치와 두 번째로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랩은 사실은 어떤 기술적 개념을 추구하진 않고 아주 단순하게 비발화성은 물이라는 전액을 삽입해서 100% 불을 안 나게끔 하고 두 번째로는 뒤에서 말씀드린 저희만의 기술로 성능 또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소개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작년에 법인을 설립한 신생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전고체 전지를 가장 잘 만든다라고 알려진 미국의 모 업체 데이터와 비교하면 상온이나 극저온 상태 모두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와 같은 배터리는 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수계 배터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왼편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수계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이라는 게 굉장히 작았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서만 쓸 수 없었던 게 현실이라면 코스모스랩은 기존의 다른 에너지 저장 기술인 슈퍼커패시터라는 기술과 수계 배터리라는 기술을 결합을 시켜서 에너지 용량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밀도를 뛰어넘어서 전고체 전지 에너지 밀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기술적인 장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의 배터리들과 저희가 뭐가 다른 것이냐 하면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배터리들은 배터리에서만 알려진 어떤 충전과 방전이라는 반응만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 코스모스랩은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편에 보이시는 커패시터라는 새로운 기술과 결합을 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을 이제 음극이나 양극 모두 통틀어서 저희가 구현해 나가고 있는 기술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계 배터리에 많은 업체들이 제조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형태 에너지 밀도를 지닌 안정성 또한 갖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이나 어떤 파우치, 리튬이온 전지와 같은 형태로 배터리 셀의 초도 양산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배터리를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비발화성 배터리 혹은 수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그 저장이라는 기술 섹터에서 ESS라는 기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저희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의 ESS라고 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걸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화재 경보나 차단, 소화 억제 시스템 등이 많이 달라붙게 되면서 가격도 비싸고 도저히 민간 스스로는 이제 판매나 구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제품인데요. 코스모스렉과 같은 비발화성 배터리 그리고 어떤 희귀광물을 전혀 쓰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한국전력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전기세보다도 더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저희 팀의 어필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기존에 많은 팀들 존재하지만 굉장히 적은 자본과 인력만으로도 왼편에 보이시는 어떤 크고 무겁고 한 수계 배터리의 형태의 제품화가 아니라 굉장히 컴팩트한 어떤 디바이스도 가리지 않고 접목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 자리에 저희를 투자해준 투자사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그 투자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당장 캐시카우를 발생시키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앞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인류의 어떤 삶을 바꾸고 싶은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와 같은 배터리를 통해서 인류가 가장 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릴 인트로덕션의 그 저장이라는 기술이 저희 삶에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은 어떤 발전소를 대체하는 어떤 큰 ESS 이런 것 등이 아니라 실제 저희 가정용으로서 전자제품처럼 쓰이는 ESS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과 같은 전기를 쓰지 않고 ESS 저희와 같은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를 찾자면 오른쪽과 같이 저희는 누진세라는 걸 내는 가정이 많은데요. 누진세를 내기 직전 단계에 저희 코스모스 ESS를 쓰게 돼서 누진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누진세를 내지 않는 가정들은 공동관리비, 특히 아파트 등에서 내고 있는 저렴한 관리비의 일부를 저희 ESS 제품이 대체해 나가면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도 누리고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코스모스랩이 그 중심에 서서 저희는 사실 이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멀리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저희 삶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부분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ESS를 통해 각각의 단지가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묶이게 되고 ESS에 남아있는 잉여 전력을 단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서로 거래하면서 더 이상 화석 연료 기반의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 생산 시스템에 기대지 않는 저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국사회투자의 이순열 대표님 모시고 스타트업 넷제로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대표님께서는 Save the Children Korea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죠 ILO 아프리카 지역본부 또 글로벌 발전연구원을 거쳐서 한국사회투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자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한국사회투자의 이순열입니다. 먼저 사진 이야기부터 잠깐 드릴까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큰 과제인 베트남에 2019년 한국 미생물 농자재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베트남 농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위의 사진이 그 사진이고요.
농부에게 요즘 농사 지으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심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이 쉬운 친환경 농자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대답을 기대를 하고서요. 놀랍게도 베트남 시골 농부에서 나온 대답은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촌부가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놀라웠고, 또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쌓아왔을 그 농사 지식이 일순간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이미 지구상의 어느 누군가의 일상은 기후 변화로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산업의 생산 활동과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넷제로, 새로운 기술을 산업 최전선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스타트업이야말로 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을 잘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을 기후테크라고 부를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투자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의거해서 기후테크 여부를 사전에 스크리닝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선발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기술 경쟁력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기존의 온실가스와 오염을 발생시키는 산업 분야의 생산 방식을 경제적 편익을 크게 희생하지 않고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화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존 산업 활동을 하는 플레이어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불편한 기술은 무용지물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업자의 역량입니다. 기후테크가 기술 중심이다 보니 창업자에게 기술 개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기술 개발 이외에도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읽고 기술을 사업화하고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팀을 기술 개발하는 연구 조직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범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의 범용성과 확산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창업자의 문제 해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대략 한사투가 매년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만납니다. 트렌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매년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린테크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스타트업을 분석을 해보면 ESG 분야의 솔루션을 가진 팀은 1000개 기업 중에 약 20% 정도인 205개, 그중 환경 솔루션 기업은 그 절반 정도인 104개 기업, 그중 K-텍소노미에 해당되는 기업은 65개였습니다. 65개 기업 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순환경제, 물, 오염 해결 솔루션이 그 뒤를 따랐고 그리고 텍소노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린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있었습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사업화에 성공을 하고 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산업 활동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정부의 지원, 국책 연구 과제, 초기 투자는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생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주된 고객은 B2B, 대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 모델에 대한 POC 검증, 그리고 시장 데이터 수집 등과 같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존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대기업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기술의 범용성과 글로벌 확장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글로벌 진출을 염두해야 합니다. 한국사회투자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몇 군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은 시드엔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건물 냉난방 공조기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으로
온도와 그리고 쾌적함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입니다. 쾌적함과 그리고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만 7년이 걸렸습니다. 2015년도에 설립을 해서 올해 야 사업화를 시작을 했고 미국, 독일, 싱가포르 진출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JM 웨이브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경유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전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전동화 구조 설계 그리고 기타 기자재 개발로 5년 동안 개발을 하고 올해 10월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사업화를 시작하고 동시에 미국 진출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이미지화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위에 설명드린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를 발굴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스타트업을 육성하면서 초기 투자와 후속 투자를 연계하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글로벌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지원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 확대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를 지나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를 진행을 하고 M&A나 IPO 또는 그 전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회수된 투자금을 다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재투자하여 자본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앞서 임대용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린 파이낸싱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자본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기후변화 및 ESG 펀드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랜 기술 개발 시간, 규제에 큰 영향을 받는 사업 모델, 쉽게 만들기 어려운 대기업과의 협업 구도 등의 이유로 기후테크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궤도에 오른 검증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만 투자가 몰리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경쟁력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를 초기에 발굴하고 초기에 모험 자본과 인내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접 투자를 실행을 하고 그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를 연계하고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가 투자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그리고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G와 소셜 임팩트 투자사인 한국사회투자는 금번 9월 8일 넷제로테크 임팩트 개인 투자 조합 결성에 이어 금년 연말에 100억 규모로 BNG 파트너스와 함께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빠른 실행력을 앞세워 기후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 기술을 세상에 퍼뜨려 그 누구도 더 이상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들과 패널의 시간입니다.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 스타트업 분들도 오시고 또 임팩트 투자사들, 금융기관들, 대기업에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 1분 정도씩 짧게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얘기가 이 생태계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지금 자리가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자로 오시는 두 분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세요. 한 분은 이제 조정훈 본부장님이십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ESG 본부를 총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신한은행의 홍콩 법인, 홍콩 IB 법인에 계셨고 금융지주의 IR팀 외국인 투자사업부, 또 아메리카 신한은행, 또 신한은행 파이낸스 센터 지점장을 거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굉장히 멋있게 생기셔서 저 영화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김민수 심사위원님이시고요. 아시아개발은행 ADB 벤처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제 발음이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리디아, 나이지리아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캐피토리아 초기 단계 벤처 캐피탈 회사에도 계셨고, 톱티어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벤처 관련된 펀드 오브 펀즈에도 계시다가 최근에 ADB에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그리고 오늘 발표하셨던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모신 두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조정훈 본부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김민수 투자심사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한금융그룹과 ADB 벤처스가 이 넷째로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훈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넷째로, 그다음에 기후 투자 생태계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순열 대표님 발표하시는데 약간은 조금 금융그룹 입장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제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2000년도에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 부분, 저희가 이제 ESG라고 할 때 이런 기후테크나 환경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핫 이슈이고 앞서 있고, 향후에 이제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미션이 아주 뚜렷한 부분인 것 같고, 그와 연관된 이제 S 부분이나 G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제로 카본 드라이브하고 넷제로 선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친환경 금융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친환경 투자나 친환경 프로젝트 파이낸스나 친환경 대출 이런 부분을 30조를 2030년까지 하겠다. 아까 임대문 대표님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서 좀 왜 적느냐.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금융에 대해서 30조를 하겠다는 얘기고, 다른 데는 이제 뭐 소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전체적인 ESG 비용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이 된 부분이라서 30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BNG 임대용 대표님과 같이 그 해외 쪽에서도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를 찾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서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한 1,300억 정도 투자를 이제 진행 중이고 또 진행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한 그린웨이 펀드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한 벤처 투자 뭐 이런 부분 펀드를 만들어서 약 1,000억 원 가량 또 이제 우리 스타트업하고 이런 기후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지금 현재 이제 노력 중입니다. 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저희 대한민국 같이 그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국가 경제이고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넷제로와 이런 부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저희 금융기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이런 부분들이 다 합심해서 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답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한금융그룹 이제 그 유망 섹터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확대를 하고요. 기후테크, 탄소 중립 10대 이제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CCUS나 파워 투 X 뭐 이런 걸 망라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국내에 스타트업 육성을 해서 계속 투자를 활성화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저희 퓨처스랩이나 뭐 오픈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스퀘어 브릿지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기후테크가 향후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고 국제사회에서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잘 관리해야 될 위험 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생태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조금 더 멀리해서 AD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B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있죠. 2030년까지 100빌리언의 기후 쪽 투자를 통해서 클라이밋 뱅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클라이밋 테크와 관련해서도 이제 1빌리언 US 달러의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김민수 투자심사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금 ADB 벤처스라는 곳에서 심사역을 맡고 있고요. ADB 벤처스는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그 지역을 초점에 둔 다자간 개발은행인데 그 산하에 있는 벤처 캐피털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에퀴티 펀드를 설립했는 지 한 2년이 됐는데요. 그 규모가 한 750억, 60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 2년 동안 뭐 아시아 외에 뭐 미국, 유럽 이런 곳에 있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보는 거는 뭐 꼭 아시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뭐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도 아시아 태평양의 이제 개발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은 기후 테크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포텐셜을 보고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이 개발은행이다 보니까 뭐 다른 투자사들이나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보다는 약간 ESG에 대한 엑스퍼티스나 그런 것에 대한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기후 투자나 이런 분야의 투자를 할 때 약간 디스플린이 있으면은 좋겠고 이제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워싱 이런 이제 문제들을 삼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자금이 기후나 ESG 분야에 투자되는 것 좋지만 그래도 제대로 임팩트를 이제 심사를 하고 제대로 이제 디스플린을 갖고 기율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볼 때도 저희는 이제 시드에서 시리즈 C 뭐 그 중간에 있는 얼리 그로스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금이 이제 프로피터빌리티나 유닛 에코노믹스 같은 게 이제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많은 투자금이 이제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끝에는 뭐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M&A나 IPO나 이런 결과들이 없으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투자사들이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요. 어차피 이제 투자사들은 LP들이나 이제 다른 후원자들한테 이제 리턴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10년, 20년 후에 프로피터빌리티를 이제 리치를 못하고 뭐 IPO나 뭐 M&A 같은 이벤트를 이제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좀 어렵게 되죠. 모두 생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업이나 뭐 그런 시점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술 자체만 보지 말고 이게 비즈니스 이제 기업으로서 스케일업이 가능한지 IPO로 갈 수 있는지
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도 투자를 좀 하긴 했어요. 그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가 이그린 글로벌이라고 이제 농업 테크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으로서는 이제 강력한 R&D가 있기 때문에 그 R&D 캐퍼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글로벌하게 좀 보고 한국 시장만 보지 말고 글로벌하게 리저널하게 지역적으로 보고 그리고 B2B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R&D가 강력하면은 딥테크 쪽에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테고 이런 딥테크 기업들은 컨슈머보다는 그래도 B2B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는 한국 시장으로서는 이제 B2B 시장이 약간 리밋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이나 지역적으로 뻗어 나가는 거를 일단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많은 투자사들한테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기회를 보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제언이 있다면은 이제 기후 변화 테크 쪽으로는 모빌리티나 일렉트릭 비이클 이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많이 갔어요. 이제 뭐 임 대표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제 제일 큰 라운드 사이즈 뭐 노스볼트 뭐 이런 곳이 다 모빌리티 쪽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말고도 더 많은 이제 분야에 있는 기업 이제 프로미싱한 기업들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시간인데요. 우리의 시간이라 하면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엄청나게 드릴 거라는 것과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1분 정도씩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텍소노미 기준을 충족시키는 뭐 스타트업도 있나? 뭐 이런 걸 약간 심화해서 듣고 싶고 나누고 싶지 않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우리 금융기관들 또 임팩트 투자자들 분들께서도 기후기술 투자, 기후 펀드 또 기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과감히 그 노하우를 좀 오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기업분들, 대개 이런데 오시면 대기업분들이 애헴하세요. 내가 크다 이건가요? 가 아니고 과감하게 선도성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과 이 기후기술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룹을 하나 지정해서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잠깐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타트업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기업분들, 금융기관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오셨다. 손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기후기술 뒤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예, 먼저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1분 정도 자기 소개와 회사 소개와 그 기후 기술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후 기술이 정말 넷제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아까 이순열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CDN이라는 회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질문을 해주신 그 넷제로가 이제 진짜 스타트업이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그 넷제로라는 게 이제 대기업이나 뭐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이 넷제로라는 개념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이 사용하는 거 이제 환경을 해치거나 좀 과하게 쓰는 거를 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 베이스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그
말에 깔린 기저 자체가 일단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 현대 지금 뭐 문명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지금 그 이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갑자기 이제 내일부터 환경을 해치니까 핸드폰을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저조차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겠죠. 이거 쓸 수 있는데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 베이스로 봤을 때 넷제로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나 어떤 지금 인식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이제 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 그 넷제로에 부합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뭐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인식을 바꾸는 뭐 혁신적인 BM을 내는 게 이제 물론 대기업 분들이나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특히나 넷제로 분야에서는 좀 장기간 R&D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소위 이제 좀 미친 짓을 하려면은 계속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한 7년 8년 정도 지금 에너지가 중요하다, 뭐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과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저희가 얘기하면은 이제 다들 들은 척도 안 하셨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뭐 기후 위기나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기후 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저희도 조금 이제 물망에 오르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런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게 결국 그렇게 장기간 동안 도전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할 때 나왔던 그 CDN이라고 합니다. 네. CDN이라는 IoT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하시는 네네 맞습니다. 회사시죠? 네. 그리고 뒤에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좀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1시 25분 비행기 타고 이 포럼을 듣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온 주식회사 제클린의 차승수라고 합니다. 그 저는 제주도에서 중소형 민박 사업자 대상으로 원래 세탁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한 과정에서 버려지는 그 린넨이라든지 타올을 어떻게 하면 좀 재생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신한 스퀘어 브릿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버리는 솜을 가지고 재생 이불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올 초에 좀 큰 회사와 일종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발표할 거라고 전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구매 링크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대부분이 전체 폐기물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패브릭 폐기물이 글로벌 폐기물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제주도 특성상 숙박 사업자가 많고 거기서 약간 한 370만 장 정도가 항상 이제 그 베딩을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교체되는 걸 갖다가 저희가 모아가지고 거기서 면만 다시 추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파쇄를 했고 그 제품을 가지고서 GRS 인증까지 못 받았지만 10% 정도의 재생사를 넣어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재생 타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3,000장 정도를 좀 컬렉티브 임팩트 관점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재생 원료를 갖다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사를 만드시는 큰 회사가 또 있고 또 이 타올을 만드는 또 회사가 있고 해가지고 또 이 원료를 주신 거는 이런 뭐 비스타워커에 같이 큰 메종글레드에서 주셨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의 결과물을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는 그 베딩 관련해 가지고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과 그다음에 세탁 케어와 그다음에 재생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오셔서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좋잖아요. 다음 두 번째 주제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스타트업 중에서도 텍소노미 기준을 충족시키는 스타트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실장님과 어디시죠? 임팩트 스퀘어 전승범 실장님과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쭉 놓고 텍소노미 기준으로 이렇게 걸로 스크리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어떻게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스타트업 넷제로 스타트업에서 텍소노미와 관련된 스타트업으로 한번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네, 임팩트 스퀘어의 전승범이라고 합니다. 그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딜들을 가지고서 B&G랑 같이 K-텍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간이로 판별해 보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요. 사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저희 내부에서 약간의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좋은 기업들, 임팩트 기업들이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할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과정에서 일종의 심사받는 기분, 그다음에 제가 피투자 기업이 돼서 어떤 투자 심사를 받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생각보다 텍소노미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 그물망이 촘촘하게 잘 겹쳐져 있다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들은 좋은 기업들이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그리고 혹시 좋지 않은 워싱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혹시라도 선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검증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 우려는 생각보다 기우에 가깝더라고요. 되게 많은 촘촘한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워싱의 우려들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업들이 이 검증을 통해서 일종의 증명되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기후 기술에 관련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나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이 시장에서는 해당 텍소노미를 통해서 어떤 판별을 통해 투자에 대한 기준과 어떤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는 것들은 되게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높은 터라서 좀 많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금융그룹에서 아까 30조 원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 투자가 이 K-텍소노미 기준 투자세요. 한번 말씀을 간단히 노하우나 경험, 생각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기 그린워싱 부분 말씀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녹색 분류 체계 그 작업을 이제 여기 임 대표님께서도 저희 그 국가단체하고 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K-텍소노미 시범 사업을 이제 산자부와 같이 해서 이제 채권 발행도 이제 진행을 하고 최초로 이제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노력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 텍소노미 분류 체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더 이렇게 붐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비즈니스 라인 중에 이제 벤처 캐피탈도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퀘어 브릿지 사업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쪽과 국내 쪽에 이제 스타트업 발굴,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어떤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되기 전까지 스타트업부터의 그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그 K-텍소노미 기준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천여 개의 스타트업을 텍소노미로 분류를 했을 때 65개의 스타트업의 솔루션이 텍소노미에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텍소노미로 사전 스크리닝을 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효용성은 바로 명확하게 어떤 솔루션이 우리가 막연히 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매우 정밀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효용적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저희가 흔히 탄소 배출을 저감을 한다든지 순환 경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K-텍소노미에 수렴이 되지만 다회 용기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은 굉장히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기업의 솔루션을 스크리닝하고 그때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린 파이낸싱 이런 데 후속 투자 연계나 펀드에 계속 연계돼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가진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일단 텍소노미는 해당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과락의 개념입니다. 점수가 뭐 90점, 110점 이런 100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텍소노미 해당 여부의 과락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후에 투자의 적정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운데 여기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손 좀 다시요. 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녹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랑 스마트 양묘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애프터레인 대표 박중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K 텍소노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환경부 기준으로 지금 가이드라인 정도만 배포돼 있고 평가하는 표나 아니면 기준 같은 게 따로 이렇게 공개된 거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뭐 임팩트 스퀘어나 아니면 한국사회투자 같은 이런 곳에서 그 심사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좀 공개돼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2년 동안 직접 제가 PM으로 만들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어떤 걸 내가 준수하면 이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투자자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인비저닝 파트너스에서 600억, 700억 펀드 기후 펀드를 만들었다, 또 소풍 벤처스에서 100억 펀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임팩트 투자사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마이크 좀 여기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풍벤처스의 엑셀러레이팅 본부 김희영입니다. 네, 소풍벤처스는 투자와 엑셀러레이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임팩트 투자사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기후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팀을 좀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0억 원대 기후 펀드를 좀 결성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엑셀러레이팅 본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임팩트 클라이밋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팩트 클라이밋 프로그램은 이제 3가지의 프로그램이 좀 연계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팀들을 선발하고 육성하고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 기술로 창업하는 팀들의 모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을 창업가로 좀 육성하고자 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쪽 스타트업 분들은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정책과도 굉장히 연관이 높고,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기후 기술이 스타트업 분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전문가분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런 클라이밋 클럽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계속 기후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팀들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좀 관심 있는 이제 기후 기술 팀들을 좀 알고 계시거나 하시면 좀 적극적인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또 이 생태계의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한 곳이 또 대기업인 것 같아요. 대기업 분들.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보니까 넷제로 기술들을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시다가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외는 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넷제로 스스로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후 기술이 필요하실 것도 같고, 또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다 유니콘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식으로 핏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예, 눈을 잘 안 마주치시려고 하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아는 분이 저기 앉아 계셔서, 예, 상무님.
죄송합니다. 포스코에서 오신 우리 상무님 계신데 예, 혹시 마이크 좀. 포스코 홀딩스의 ESG 팀에서 일하는 김은태라고 합니다. 저는 뭐 투자를 담당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 이주혁 대표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리튬을 엄청 열심히 지금 파일럿 플랜트를 지금 짓고 상용화 지금 공장을 지어서 이제 한 24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 없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벤처 투자 담당하는 부장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런 분이 있다 이랬더니 바로 명함 들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뭐 저희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임팩트라든지 뭐 소셜이라든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그냥 이제 한 8천억 정도를 지금 뭐 그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8천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6가지 분류 사업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기후라든지 뭐 소셜 임팩트 이런 부분들도 딱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카테고리 내에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새롭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또 이제 뭐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내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다양한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이제 제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정말 그게 저희의 리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인지 이렇게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가능할 제품으로 이제 기대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국내에는 저희와 같은 팀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지만 일본이나 호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지만 저희 팀 어필을 조금 더 하자면 이제 그런 팀들하고는 더 다르게 그런 팀들은 기존에 이제 그런 가능성 정도만 입증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리튬이온 전지만큼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형태로 그 기술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데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꼭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우연찮게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1년도 안 된 회사이긴 한데 특허가 몇 개죠? 15개인가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순서에는 없었지만 학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가고 넷제로 테크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학교에 계신 분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테슬라 누구죠? 그 앨런 머스크가 있는데 페이팔로 돈을 벌어서 테슬라로 갔다가 스페이스 X로 가요. 기술의 연장이 아니죠. 사람이 비즈니스를 배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두 개는 기후 변화라는 약간의 큰 모토가 있긴 한데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테슬라고 결국에 안 되니까 화성으로 가자는 게 스페이스 X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인력 양성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요. 교수님 계신데 혹시 우리 넷제로 테크 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서울공대 박창우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책임 교수를 지금 맡고 있고요. EPM 책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 지난 12년 동안 저희 국가 주력 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를 했고 프로젝트 디자인 그러니까 프로젝트 에코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후 기술에 대한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먹구식으로 생태계가 조성되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력 산업도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기후 기술 생태계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주력 산업으로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저희가 체계적인 저희가 프론트 엔드 쪽에서의 노력과 그다음 백엔드 쪽의 역량을 저희가 갖춰야 되는데 프론트 엔드 쪽의 역량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백엔드에 자원이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백엔드에 저희가 기후 기술 관련된 프로젝트 베이스에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뿐만 아니고 법규나 어떤 커머셜한 파트나 아니면 저희가 모든 비즈니스적인 역량들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성과를 내고 그 투자한 걸 또 회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춰질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줘도 저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투자 회수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절실한데 지금 모든 산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장에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인력을 막 찾고 그다음 그때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뭐 인력을 100만 인력을 양성한다고 말도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와 더불어 같이 그런 인력에 대한 준비. 그래서 저희 서울공대와 우리 비엔제 우리 임대영 대표님과 같이 그런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넷제로의 열쇠,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가 답이다. 근데 사실 생태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방법은 저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빠른 방법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서로 명함을 나누는 일 같아요. 여기까지 오신 그 동기가 이 기후기술과 관련돼서 또는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의 동료들을 찾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겁니다. 넷제로테크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도 좋습니다. 이거를 시간이 되는 한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분들께도 이렇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면 이걸 해야 된다. 네, 첫 스타트를 열겠습니다. 저는 물량 공세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직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만큼 용기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투자 양을 좀 늘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량 공세. 예, 한 단어나 한 문장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그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임팩트 펀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직원으로서 저희 스타트업의 되게 리스크보다는 좀 더 가능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나눠주시는 게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넷제로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유와 공생이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넷제로를 실천해야 되는 당위성도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게 같이 우리 인류가 공생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네트워크스 송원입니다. 팀장님 방금 다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이 모두 함께 나아가야지만 같이 움직여야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 하고 이제 대기업이 놓치는 부분들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 아까 앨런 머스크 이야기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게 이제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1,000억 가지고 스페이스X를 시작을 했는데 한 4번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마지막 이제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 번 쏘자고 해가지고 그때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진짜 몇 년 동안 거의 잠도 못 자듯이 일을 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까지 올 줄 몰랐는데 저는 SK 실더스의 ESG 추인팀이 있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듣긴 들었는데 오늘 뭐 새로운 걸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요. 저도 일단 전체적으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저희 ESG 관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따 쿠폰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1분 30초 남았는데 우리 본부장님부터 이렇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태계 조성을 하고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넷제로 부분, 이 생태계 조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래서 고유명사 비욘드 넷제로가 아닌 한 문장으로서 비욘드 넷제로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기후테크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제로의 열쇠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 섹터, 퍼블릭 섹터, 그리고 창업 생태계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를 뽑기 너무 힘든데 뭐 뽑자고 하면 규율 디스플린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래야지 뭐 커머셜 바이빌리티나 뭐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제대로 해야지 이제 꼭 필요한 기업들, 임팩트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가기 때문에 그 자금의 임팩트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제로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솔루션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자나 투자자 관점 모두 어떤 무모하지만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겁니다. 우리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명함을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30분부터 이제 폐막식이 열리니까 10분 동안 열심히 명함을 나눠서 우리 언젠가 조만간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으로 우리 넷제로의 열쇠 기후 기술 투자 생태계, 그 생태계는 바로 우리다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